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95페이지 보면 네 번째 철근의 간격 및 피복 두께 규정이 나옵니다. 이 얘기 좀 할게요. 자, 여기서 간격인데요. 이 간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왜 간격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자, 철근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 간격, 즉 철근 안쪽에서부터 그 다음 철근 안쪽까지 요 간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순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근의 간격은 저렇게 순간격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순간격이 중요한지 볼까요? 여러분 철근을 타설하고 철근은 배건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는 작업이 아니면 이제 콘크리트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콘크리트는요 시멘트, 모래, 자갈, 물로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이로 대부분 보면 요 위에다 콘크리트 갖다 보여. 그러면 이 사이로 여러분 콘크리트 갖다 집어넣어서 이 밑에까지 여러분 원하는 부분까지 콘크리트가 쏟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뭐가 좋냐면 작업성이 좋아지죠. 나중에 이 작업성을 영문으로 워커빌리티, 시공용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시멘트와 모래가 문제가 아니라 요 자갈이 걸립니다. 어디에요? 여기. 자, 만약에 자갈이 얘보다 더 커버리면요 얘가 못 빠져나가는 거죠. 자, 못 빠져나가면 여기 하나 어쩌다 한 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갖다 버리면 돼. 근데 대다수가 걸려버리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걸려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 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하수구에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하수구에 자꾸 뭐가 끼어 있으면 그 다음 물이 안 빠지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갈의 크기를 크게 해버리면요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갈의 규격에 맞게 요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순간격을 두는 목적은요 여러분 콘크리트의 타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즉 자갈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의 순간격은 여기서부터 요 순간격은 기본적으로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몇 mm예요? 25mm 이상. 또는요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하라는 얘기야? 이걸로 하라는 얘기야? 이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25mm.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자갈의 크기는요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20mm, 그 다음에 25mm, 40mm.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40mm가 가장 크네요. 40mm를 쓴다는 얘기는, 이걸 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자, 이것을 사용하면 40mm짜리를 사용하면요 콘크리트 강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25mm, 20mm, 25mm 쓸 때마다 얘가는요 더 강도를 큰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40mm짜리 써야 되냐 하는 거죠. 자, 부재 중에 여러분 압축을 받는 부재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압축을 받는 부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커져야 되는 이유는요. 자, 압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압축 부재에서도 기본적으로 큰 부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둥. 근데 벽도 압축 부재를 받습니다. 압축력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벽은 두께가 얼마 두껍지 않기 때문에 40mm짜리 같은 걸 못 써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자, 기초 같은 데는요. 큰 하중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데는 여러분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요. 일반적일 때는 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둘 중에서도 어느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갈의 크기가 되냐면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돼요. 그래서 25mm 하면 저거 자갈의 크기인데 라고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결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갈 때문에 자갈 크기예요. 자갈 크기. 가장 많이 쓰는 자갈의 크기라고요. 아셨죠? 자, 철근의 공칭지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름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16 하면 뭐예요? 16mm라는 뜻이에요. 그럼 너 여기를 16mm 하거나 아니면요 25mm 중에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자, 나중에 큰 게 들어가도 여러분 빠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여러분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단과 하단에 두 단 이상으로 배치될 경우 상하철근은 동일 연직면, 여러분 연직이 뭔지 아세요? 수직. 연직이 여러분 수직이란 뜻이에요. 배치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철근의 순간격은 25mm.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요렇게 갔던 건 지금 어디에서 있었어요? 지금 1번에서 나왔던 얘기고 지금은 요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자, 이렇게 할 때 이 철근의 배측은 이렇게 연직선상, 즉 수직선상 내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간격 뭐라고 나와요? 2단 이상 배치될 경우 자, 철근의 순간격은 몇 mm예요? 25mm. 자, 25mm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갈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갈 크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간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여러분 자갈의 크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3번과 4번은 많이 나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1번과 2번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충분히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피복 두께입니다. 자, 피복 두께인데 자, 피복이라는 얘기는 옷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옷을 왜 입히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자, 여기서 피복 두께를 두는 목적은요. 가장 큰 목적이 첫 번째 녹이 안 슬려고, 두 번째 불에 안 타려고, 세 번째 안 빠지려면 일정한 간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거기서 여러분 두 번째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목적 나와 있죠. 첫 번째 여러분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부식과 자, 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내구 자, 내식성을 확보하죠. 지금 기억번이 그 얘기죠. 자, 니은번 내화성 불에 타는 거 아니죠. 디귿번 자, 철근의 부착강도 증가. 자, 리을번 자, 내식성을 확보한다. 여러분 내식성 확보는 또 나오죠. 한 가지만 더 보실래요? 콘크리트예요. 유동성 확보입니다.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합시다. 자, 제가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피복 두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피복 두께는요,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에 자, 표면까지 거리예요. 거리.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둥 얘기 좀 할게요. 기둥. 자, 기둥에는 여러분 철근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철근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요 있는 철근인데 여러분 요 철근의 이름이 주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축방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축방향 철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감싸고 있는 철근이 존재합니다. 이걸 감싸고 있어.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이걸 감싸고 있는 철근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감싸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철근은요, 요 끝과 끝이 마주다 있으면 벌어지니까 이 철근은 이렇게 와서 갈고리, 이 철근 이렇게 와서 갈고리. 이게 여러분 135도짜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파란색 철근의 이름이 뭐냐면 기둥에서는요, 이 철근 이름을 허리띠처럼 우리 감쌌다고 그래서 이 철근은 띠근, 영문으로 후프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후프. 자, 그런데 자, 요 바깥쪽에는 일정한 두께로 콘크리트가 거푸집이 있어서 나중에 여기다 콘크리트 갖다 부으면 돼요. 자, 만약에 철근이 이렇게 요 사이로도 여러분 폐근이 된다면 상관없는 거죠. 몇 개 들어갈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순간격. 만약에 이 간격이 자갈이 왔다 갔다 못하면 여러분 콘크리트 부으면 이 사이로 바깥쪽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만 여러분 자갈이 고여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 모르타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었는데 어느 쪽만 자갈이 많이 들어있고 나머지 쪽에 모르타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자, 이게 골고루 콘크리트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갈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모르타르라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 크다고요? 모르타르 크다고요? 콘크리트가 강도가 크니까 여러분 작은 쪽으로 먼저 균일해 갖고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간격을 두는데 문제는 자, 지금은 여러분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외측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이 뭐죠? 띠근. 띠근의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피복 두께. 그럼 여기도 피복 두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얼마 더 해야 되면 얼마 더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피복 두께를 두는 목적 중, 자, 들어가니까 여러분 녹이 안 쓰니까 오래 가고 내 식성도 확보하죠. 자, 불에 안 타죠. 그 다음에 부착 강도. 자, 일정한 간격 들어가니까 뽑았는데 안 뽑혀. 근데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뭐예요? 자, 콘크리트를 집어넣으면 얘가 요 사이로도 여러분 자갈이 들어가서 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이쪽으로만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간도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게 잘 메꿔줘야 돼서 자갈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둥에서 자 피복 두께의 정의는요, 콘크리트 외측에서부터 띠철근 또는 띠근의 외측 표면까지 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기둥을 그렸잖아요. 기둥에서 피복 두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물어보면 외측 콘크리트 외측 표면에서부터 요 철근 이름이 뭐였어요? 띠철근의 외측 표면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 외측 아닌가요? 내측이 아니잖아. 중심도 아니고 외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근의 표면까지의 거리잖아요. 표면까지. 다음. 자 그러면 제가 보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 자 보는 기본적으로 슬러브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철근을 배근을 할 겁니다. 철근을 이렇게 자 배근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철근 있죠? 자 이 철근, 이 철근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근데 왜 축방향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이 부재의 축의 방향은 여러분 긴 쪽, 이쪽이 축이 돼요. 이 축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간다고 해서 축방향근 또는 축방향 철근입니다. 그러면 보는 이쪽으로 길죠. 그래서 이 철근이 여러분 주근이 되지만 축방향과 같이 간다고 해서 축방향근 또는 축방향 철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이 철근은 여러분 감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철근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고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철근은 이렇게 감쌉니다. 자, 감싸는데 이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갈고리를 두죠. 이 갈고리가 130도 또는요, 자, 90도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철근의 이름을 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느끈이라고 하죠. 느끈. 자, 그래서 느끈을 열면 이렇게 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스트럽 또는 스터럽, 스티럽 대충 써요. 아셨죠?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콘크리트 외측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 즉 느끈의 외측 표면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여러분 뭐예요? 피복 두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복 두께를 피복 두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재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림으로. 자, 문제가 있습니다. 97페이지.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피복 두께는 언제는 어떻게 하고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97페이지 보면 자, 표가 있는데 그 표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네요. 피복 두께의 최소값. 자, 얘는 여러분 현장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의 최소값입니다. 현장에서 타설한 콘크리트. 자, 그러면 여러분 수 중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얼마예요? 100mm.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숫자의 뒤에가 단위가 안 붙잖아요. 그럼 무조건 밀리미터예요. 아셨죠? 어떤 숫자의 뒤에가 단위가 안 붙어버리면 무조건 밀리미터라고요. 여러분 도면을 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로 단위된 건 여러분 숫자를 써놓고 저 때 뒤에다 단위 밀리미터를 표기를 안 해버려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혹시 어떤 교재든지 뭘 받으라도 여러분 혹시 어떤 숫자가 있어서 그게 어떤 그 길이 단위를 뜻하는데 그 길이 단위가 표기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밀리미터로 확인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흙에 접하의 콘크리트는 연고의 흙에 있는 콘크리트는 80. 자, 다음에 옆에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돼. 뭔 뜻이게요? 비나 눈을 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형 철근 29mm 이상 철근이 굵어지네요. 자, 25mm 이하, 그 다음에 16mm 이하일 때는요 각각 60, 50, 40mm가 됩니다. 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나 눈을 맞지 않는 곳에 설치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녹이 그만큼 덜 슬겠네요. 그럼 피복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아도 큰 문제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슬라브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형적으로는 35mm, 초과할 때는 40, 35mm 이할 때는 20, 보나 기둥에서는 피부 두께 40mm,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뭐 20mm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 차츰차츰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숫자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저게 나온 글자가 어떤 표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먼저 고민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수중에서 타설하는 게 뭐가 수중에서 타설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럼 물속에서 여러분 콘크리트 타설하면 콘크리트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굳어요 안 굳어요? 굳긴 굳어. 여러분 콘크리트 무조건 굳습니다.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무조건 굳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저 수중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와 흙에 접하의 콘크리트는 영구히 흙에 있는 콘크리트 저 두 가지 해석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요 수중에서 한다고 그래서 자, 수중에서 타설한 콘크리트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다리 이름이 뭐예요? 사장교죠. 사선으로 잡아당겨서 사장교. 어디 가면 있어요? 서해대교 같은 게 여러분 대표적인 사장교입니다. 자, 문제는 얘는 기초가 어디까지 혹시 둥둥 떠 있을까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 밑에 여러분 땅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땅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여기까지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가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기초도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혹시 말뚝 있으면 말뚝 박을까 안 박을까요? 박아야 돼. 누가 한대? 누가 할 거예요? 혹시 돌고래한테 시킬까? 고래한테? 알바 시켜요?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말뚝은 근데 어떻게 박아요? 그냥 잘 박아. 응? 이런 거 혹시 생각만 해보신 적 있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물속에서 어떻게 할 건데? 자, 물속에서 여러분 요거 전부 다 콘크리트 제품이죠. 철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녹이 있으니까 다 여러분 철공 콘크리트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재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타설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수중에서 타설하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가운데 얘기는 이제 잘라먹냐 이거죠. 쉬워요. 정말 쉬워. 여러분들이 실제 볼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되게 많아. 자, 우리나라 이 수도권에 있는 이 한강은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에서 가로질러서 크게 폭이 넓게 가는 그런 강이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자기 나라 강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죠. 프랑스 여러분 파리를 가로질러 가는 그 강 이름이 뭐예요? 세누강. 멋있을 것 같죠? 우리나라 한강 반만도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멋있지도 않아. 한강이 훨씬 나아요. 아셨죠? 깨끗하고. 가보면 애게 또랑이네 이런 느낌이야. 하여튼 그런 느낌이야.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한강에는 여러 가지 정말 종류 많은 다리가 있어요. 한 20몇 개 되나 이제. 하여튼 뭐 중요치는 그건 몇 개. 여러분 한강 여기 다리를 놓을 때 보면요, 이 공법들이 거기에 주변에 표기가 돼 있어. 표기가 된 게 아니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강이라도 여러분 바다라고 해서 한강이라고 해서 이 공법들이 달라지냐?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들어가려면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한강물 다 퍼 마셔야 되나? 한강물 그럼 막을까요? 막을까요? 못 막죠. 못 먹어. 이걸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러분 바지선을 갖다가 긁고 가서 이 바지선에 여러분 큰 철제통을 갖고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셨죠? 결론 여러분 그 다리 주변에 보면 그 철제통이 보여. 동그란 통이. 그 통이 여러분 지금 이 공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통을 갖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걸 같은 위치에서 내려주면서 용접해요. 용접 대충 하면 큰일 나요. 왜요? 물이 안 새게 용접을 잘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일정하게 들어가면 열을 일정하게 박아. 그러면 여기 안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걸 펌프를 집어넣어서 물 빼면 바닥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직접 내려가도 되는 거죠. 이제 말뚝 박을 수도 있겠네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압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하니까 밑에서 아무리 박아도 차고 올라와요. 아셨죠? 그럼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일을 끝내고 와야 되는 거죠. 문제는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들고 나면 수압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니까 여기에서 이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피복 두께는 다른 데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되겠지. 왜? 철근이 녹이 있으면 안 되죠. 녹슬었다 해서 잠깐 갖고 있어봐. 내가 얘 뽑아가지고 다시 또 보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최소 100mm지 100mm가 최고 큰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여러분 1m 되는 것도 있어요. 피복 두께만 1m야. 그래야 여러분 오래 가는 거죠? 최소 100mm지 누가 최대값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소중해서 타선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복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철근에 녹이 안 새니까요. 여기서는 철근의 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물과 접촉되니까. 그럼 두 번째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는 영구히 흙에 있는 콘크리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기초나 지하층의 건물이죠. 여러분 지하층의 건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땅을 파고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하고 기초도 만든 다음에 땅을 갖다 대매겨 하는 거죠. 그럼 영구히 묻혀 안 묻혀요? 근데 흙에 묻혔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예요? 흙, 물과 접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녹슬어요 안 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만큼은 아니어도 거에 준하는 피복 두께를 유지를 시켜줘야 철근이 녹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러한 공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표를 외워서 왜? 물어봐 그냥. 표를 풀어서 말로 해서 물어봐요. 시험 문제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걸 무조건 공부하는데 여러분 눈에 어디 가면 피복 두께만 눈에 가 있어요. 피복 두께가 눈에 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외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화번호 몇 개 외운다고요? 전화번호 그냥 딸랑 몇 개 외우는데 우리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냐면 저 글씨를 여러분 잠깐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있죠. 흙에 접하거나 옥에 공기에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 그럼 얘들은 비나 눈을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곳에 비해서 철근의 부식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쉬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밑에 있는 것보다는 피복 두께가 두꺼워야 될까요? 더 얇아져야 될까요? 그 다음에 철근의 두께가 두꺼우면 피복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을까요? 두꺼울까요? 두꺼워져. 여러분 철근이 굵은데 굵으려면 여러분 지금 얘도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얇게 묻히면 여러분 쏙 빠지니까 아무 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굵으면 굵을수록 안 빠지게 하려니까 피복 두께 상당히 굵어집니다. 아셨죠?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이거 뒤에 숫자 갖다 붙이는 건요. 쉬워져요. 굉장히. 여러분 금방 이게 뭐예요? 몇 밀리라고요? 벌써 다 이해를 했잖아.
숫자는요, 제가 이걸 해석을 해주니까 100mm라는 숫자가 금방 들어가 버린 거지. 그거 100mm예요 하면 방금 이제 얘기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이거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구히 흙에 묻혀 있으니까 물과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얘도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시설계로는요, 저 숫자에 눈을 먼저 떼지 마세요. 그거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오래 못 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97페이지 보면 철근의 이음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철근의 이음의 조건들 나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철근의 이음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강도는 자, 다음과 같이 일정 이상의 성동을 확보할 수 있는 연결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걸 용접을 해서 이었어. 용접일 때는 여러분 FY가 뭐냐면 설계 기준 항복 강도입니다. 자,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몇 프로요? 125% 이상이 나와야 되고, 자, 이걸 여러분 기계적으로 이용합니다. 기계적 이용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얘도 얼마요? 125%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조금 좀 할게요. 여러분 항복이 뭐예요? 나 전혀 힘 안 쓸게 라는 얘기죠. 맞죠? 근데 여러분 철근은 인장력을 잴 때는요, 얘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때까지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게 여러분 인장력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장력과 항복 강도는 다른 겁니다. 인장 강도, 항복 강도는 달라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그냥 인장 강도가 뭐고 항복 강도 뭐고 이거 여기서는 굳이 따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면에 표기된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도면에 표기된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러면 자, 용접은 뭐냐면 여러분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주로 자, 여기를 살짝 거치면서 요 부분을 용접해 보는 거죠. 저 뒤편에도 용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너 얼마만큼의 접착력이 필요로 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요 힘이 접착력이 여러분 만약에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100에서 떨어지면 안 돼. 100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얼마 이상에서 떨어지냐? 125라는 힘을 잡아당겼을 때 얘가 떨어지는 것을 합격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 뜻이라고. 125 이상이라는 게. 그러면 기계적 이음은 뭐냐? 여러분 철근을 이음할 때는 어떤 이음이 원칙이냐면 겹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철근을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겹치는 거죠. 자, 이런 걸 여러분 겹침 이음 길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요? 겹침 이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철근은요,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겹침 이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요 겹침 이음을 하면 안 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자, 원래 이렇게 돼서 이 공간이 여러분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갈. 최소 얼마 이상이에요?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을 때 25mm 이상 하라고 그랬죠. 근데요, 철근이 갑자기 굵어졌어. 철근이 여러분 굵어진다고요. 근데 그 공간은 여러분 똑같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로 왔다 갔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로 여러분 자갈이 못 들어가면 이 사이가 모르타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이 부분이 먼저 깨지면 파괴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지금 뭐 하냐면 이 철근을 이렇게 겹치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듯이 내려가야죠. 반듯이. 자, 그러면 이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맞대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맞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장치가, 간단한 연결 장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전부 다 통칭해서 여러분 기계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런 소켓 같은 게 필요해요. 이렇게 써갖고 여기 철근 끼고 이쪽에도 철근 끼고 얘가 안 빠지게 만들어줘. 간단한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아. 그러면 너는 잡아당겼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철근이 버틸 수 있는 항복 강도의 몇 프로? 얘도 125% 이상 버틸 수 있어야지 쏙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 125%가 시험 문제 아마 120%인가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 철근의 가공지수의 허용 오차가 나옵니다. 가공지수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철근을 여러분 굽힐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굽히면 도면에는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여러분 철근을 가공할 때 공장에서 해오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현장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진짜 현장에서 지금 막 철근을 배관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이렇게 네모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인부들이 만든다는 얘기는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가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철근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모지게. 그러면 정확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오차 범위가 있겠죠. 그 오차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얘도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1번 스트럽. 여러분 스트럽이 뭐예요? 늑근을 스트럽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띠철근은 어디서 나와요? 대근에서, 아니 기둥에서. 자, 그 다음에 나선철근인데 여러분 나선철근은 뭐냐면 볼펜 스프링이 나선철근이에요. 자, 이 나선철근은 기둥은 기둥인데 나선기둥이라고 하는 이 원형기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자,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 볼펜 스프링처럼 이렇게 갑니다. 이런 철근을 여러분 나선철근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자, 이 나선철근도 자, 그러니까 스트럽, 늑근, 띠철근, 나선철근의 각 편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러분 허용오차가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5mm 갑니다. 길면 5mm, 짧아도 5mm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각 편의 길이 오차인데요. 자, 이형철은 25mm 이하의 이형철은 플러스 마이너스 15mm. 자, 다음에 이형철은 29mm 이상 32mm 이하일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여러분 철근의 길이가 두께가 두껍잖아요. 허용 오차 범위가 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굽힘만 잘못해도 허용 오차가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 후의 전체 길이는요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이내가 돼야 돼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로 자르는데 이 자르는 오차의 범위는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이내에서 자르는 게 허용 오차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더 가도 더 어려운 내용만 나오고. 자, 이제 뒤에서 가면 자, 선택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올 건데 하여튼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콘크리트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서는 여러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 노트 필기에 돼 있죠.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어떤 아까처럼 숫자 외우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전반적인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예를 든다면 피부 두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그걸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장 먼저 이 철근 이름이 뭘까? 여러분 철근 이름은 또 먼저 확인해야 돼요. 아셨죠? 자, 대근은 저 부에서는 이 철근 이름을 늑근, 기둥에서는 이 철근 이름을 디근, 영문으로 디근을 후프근, 자, 늑근을 영문으로 스트럽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 실제로 써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숫자에 더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